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부산의 비는 오후 2시부터 내리기 시작해 호텔 회의실의 통유리 창을 거세게 때리며 에어컨 송풍구의 웅웅거리는 소리마저 집어삼켰다. 한은서는 긴 테이블의 맨 끝자리에 앉아 눈앞에 수십 장의 의약품 품질 검사 보고서를 펼쳐놓고 있었다. 중견 제약회사의 품질관리팀장인 그녀의 업무는 빼곡한 데이터 속에서 규정 위반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손에 빨간 펜을 쥔 채 특정 항생제 로트의 순도 지표 위에서 펜 끝을 허공에 맴돌며 99.8%와 99.6% 사이를 번갈아 응시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 스마트폰 화면이 밝아졌다. 진동 모드도 아닌 채 그저 고요히 깜빡거릴 뿐이었다. 화면에는 잡바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다. 윤서는 벽에 걸린 시계를 힐끗 보았다. 오후 3시 40분. 평소 이 시간이면 아버지는 동네 공원에서 장기를 두고 계실 터였다. 그녀의 업무 시간에 전화를 걸어오는 일은 결코 없었다. 그녀는 빨간 펜을 내려놓았다. 펜 뚜껑이 덜 닫혀 두꺼운 종이 파일에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다. 그녀는 브리핑 중인 고객사 대표에게 고개를 살짝 숙여 양해를 구한 뒤 의자를 빼고 회의실 밖으로 나갔다. 복도에 깔린 두툼한 카페트 위 모든 발소리를 빨아들였다. 윤서는 통화 버튼을 누르며 습관처럼 사무적인 말투로 입을 열었다. 아빠, 저 회의 중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즉각적인 대답이 들려오지 않았다.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거칠고 무거운 숨소리만이 전해졌다. 윤서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사포에 갈린 듯 심하게 쉬어 있었고 한 글자 한 글자가 무겁게 질질 끌렸다. 내 엄마가 응급실에 실려갔어. 복도 끝에 있던 제빙기가 갑자기 작동하며 둔탁한 기계음을 냈다. 윤서의 등줄기가 순식간에 뻣뻣하게 굳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을 치다 호두나무 무늬가 시트지로 발린 벽에 어깨를 부딪혔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신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제만 해도 깍두기 담그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응급실이요? 뇌출혈이란다. 아버지는 그 세 글자를 간신히 뱉어내고는 한참을 머뭇거렸다. 배경음으로는 응급실 특유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바퀴 달린 이동 침대가 타일 바닥을 구르는 소리, 보호자를 크게 부르는 간호사의 목소리. 의사 선생님 말로는 출혈량이 너무 많아서 신경을 누르고 있대. 당장 두개골을 여는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그런데 수술비에 중환자실 보증금까지 합쳐서 당장 2천만 원을 먼저 내야 한단다. 아버지의 말투에는 난처함과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다. 한 달 국민연금으로 두 노부부의 생활비를 겨우 감당하는 형편에 그런 단위의 의료비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과도 같았다. 알았어요. 윤서는 마른 침을 삼켰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 아팠다.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한테 당장 수술 준비해 달라고 하세요. 돈은 제가 해결할게요. 지금 바로 서울 가는 제일 빠른 비행기표 끊을 테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윤서는 곧바로 회의실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녀는 벽에 기댄 채 스마트폰 은행 앱을 켰다. 안면 인식이 통과되자 화면에 그녀 명의로 된 유일한 예금 계좌의 잔액이 떠올랐다. 800만 원. 반년 넘게 모은 상여금의 남은 액수였다. 매달 그녀가 받는 월급을 포함해 집안의 모든 돈은 남편 강정우가 관리하고 있었다. 결혼 7년 차. 그녀는 줄곧 공과금, 관리비, 양가 부모님의 명절 용돈, 그리고 자잘한 병원비 등만을 책임져 왔다. 정우는 늘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집안 자잘한 생활비나 신경 써내 돈은 큰 프로젝트에 투자해서 자금을 굴려야 하니까? 이 몇 년만 잘 버티고 회사 규모 커지면 그 돈 다 우리 거 되는 거야? 그녀는 정우의 명의로 된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 단 한 번도 캐묻지 않았다. 부부 사이에 가계부까지 칼같이 따지는 건 너무 정없는 짓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윤서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연락처를 열어 정우라는 이름 위로 손가락을 미끄러뜨린 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규칙적인 신호음이 들려왔다. 뚜. 자동 음성 안내가 흘러나왔다. 지금 거신 번호는 당분간 받을 수 없습니다. 윤서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끊고 다시 걸었다. 정우는 오늘 출장이 없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 옷방에서 넥타이를 고르며 오후에 중요한 투자 유치 미팅이 있다고 했던 게 기억났다. 지금은 오후 4시. 아직 미팅이 안 끝났을 수도 있지만 가족이 이렇게 연속으로 전화를 걸어대면 적어도 무슨 일이냐고 메시지 한 통쯤은 보낼 법했다. 3번째. 받지 않았다. 4번째. 받지 않았다. 5번째. 전화가 단칼에 끊겼다. 복도의 공기가 멈춰버린 것 같았다. 스마트폰을 쥔 윤서의 손이 저려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엄지손가락은 기계적으로 종료와 재다이얼을 반복하고 있었다. 화면에 뜬 통화 기록은 온통 붉은색 부재중 표시뿐이었다. 9번째, 12번째, 15번째. 재빙기 작동이 멈추고 복도는 소름 끼치도록 고요해졌다. 윤서의 숨소리가 점차 거칠어졌다. 아랫입술을 꽉 깨물어 비릿한 피 맛이 느껴질 정도였다. 그래도 그녀는 손가락을 멈추지 않았다. 2천만 원 정우에게 그 돈은 큰 액수도 아니었다. 지난달에 수입 SUV로 차를 바꿀 때 선수금으로 낸 돈만 해도 그 숫자를 훌쩍 넘었으니까. 17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 윤서는 이미 복도를 7, 8번쯤 오락가락한 후였다. 하이힐 굽이 카페 위에 푹푹 파인 자국을 남겼다. 또 찰칵. 전화가 연결됐다. 아,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전화질이야. 수화기 너머로 정우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말이 무척 빨랐고 숨길 생각도 없는 짜증이 잔뜩 묻어 있었다. 배경음은 조용했다. 회의실의 대화 소리는커녕 오히려 잔잔한 배경음악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정우야, 우리 엄마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어. 윤서는 남편보다 더 빠른 속도로 혹시라도 그가 전화를 끊어버릴까 봐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냈다. 지금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 중인데 당장 두개골을 여는 수술을 해야 한대. 병원에서 보증금으로 2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어? 내 통장에는 800만 원밖에 없는데 지금 당장 내 계좌로 1,200만 원만 이체해 줄 수 있어? 아니면 우리 아빠 계좌로 바로 싸주든지. 수화기 너머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윤서는 스마트폰을 귀에 바짝 대고 미세한 전류 소리에 집중했다. 1초, 2초, 3초. 장모님이 죽든 살든 나랑 무슨 상관인데. 정우의 말투는 오늘 날씨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덤덤했다. 억양도 온도도 없었다. 나 내일도 중요한 미팅 있으니까 귀찮게 굴지 마. 찰칵. 또. 윤서는 멍하니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스마트폰은 여전히 귀에 댄 채였다. 머릿속이 아주 잠깐 하얗게 변했다. 스마트폰을 떼어내고 통화 종료 화면을 바라보던 그녀는 다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지금 거신 번호는 당분간 받을 수 없습니다. 곧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수신 차단을 당한 것이다. 전화뿐만이 아니었다. 메신저 앱을 열어 물음표를 하나 보냈더니 즉시 붉은색 느낌표가 떠올랐다. 부산 호텔의 복도에 선 윤서. 밖에는 빗줄기가 점점 더 굵어지고 있었다.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는 그 말을 곱씹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응급실에서 생명줄을 잡고 돈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몸을 돌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 자신의 자리로 성큼성큼 다가가 서류들을 아무렇게나 서류 가방에 쑤셔 넣었다. 한 팀장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고객사 대표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죄송합니다. 집에 응급 환자가 생겨서 당장 서울로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서는 가방 지퍼를 채우고 상대의 대답을 기다릴 새도 없이 회의실을 뛰쳐나갔다. 택시는 김해공항을 향해 고속도로를 질주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아뷰리를 닦아내며 신경질적인 마찰음을 냈다. 뒷좌석에 앉은 윤서는 두 손으로 스마트폰을 꽉 쥐고 있었다. 어떻게든 그 2천만 원을 마련해야 했다. 각종 대출 앱을 켜보았지만 승인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문득
그녀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비상금 계좌. 그건 3년 전에 그녀가 몰래 만들어둔 독립계좌였다. 분기별로 회사에서 성과급이 나올 때마다 아주 조금씩 떼어내어 저축해둔 돈이었다. 양가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시거나 하는 돌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지난 3년간 한 푼, 두 푼 모았으니 1,300만 원쯤은 들어있을 터였다. 월급 통장에 800만 원을 합치면 딱 2천만 원이 맞춰진다. 그 비상금 계좌의 비밀번호는 정우도 알고 있었다. 작년에 차를 바꿀 때 자금 회전이 안 된다며 그가 한번 빌려갔다가 다시 채워 넣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윤서는 은행 앱을 열어 비상금 계좌로 화면을 넘겼다. 화면이 1초간 로딩되더니 숫자가 떠올랐다. 800만 원. 윤서의 동공이 크게 수축했다. 잘못 본 줄 알고 손가락으로 화면을 아래로 끌어내려 새로 고침을 했다. 여전히 800만 원. 그녀는 재빨리 거래 내역을 눌렀다. 불과 20분 전, 그러니까 그녀가 정우에게 17번째 전화를 건 지 10분 뒤에 계좌에서 이체가 발생해 있었다. 출금 금액 500만 원. 입금자명 강정우. 윤서는 그 글자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눈이 뻑뻑하고 아파왔다. 이건 그녀가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입고 싶은 것 안 입으며 모은 생명줄 같은 돈이었다. 명품 가방도 안 사고 비싼 화장품도 안 쓰고 심지어 굽이 다른 구두를 구두수선공에게 맡겨가며 버텼다. 그렇게 억척스럽게 모은 돈을 모두 가정에 쏟아부었는데 남편이라는 작자는 장모가 수술비가 없어 생사를 오가는 이 와중에 도와주기는커녕 그녀의 비상금 계좌에서 500만 원을 빼내 간 것이다. 기사님, 조금만 더 빨리 가주실 수 있을까요? 윤서의 목소리가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택시기사가 룸미러로 그녀를 힐끗 보더니 엑셀을 깊게 밟았다. 김해공항에 도착했을 때 서울행 가장 빠른 비행기 출발 시간까지는 40분이 남아 있었다. 무인 발권기에서 탑승권을 뽑았지만 보안 검색대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그녀는 캐리어를 끌며 웃고 떠드는 여행객들 틈에서 줄맨 뒤에 섰다.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으로 연락처 목록을 의미 없이 위아래로 훑었다. 돈을 빌려야 한다. 어떻게든 돈을 빌려야만 했다. 직장 동료. 안 된다. 평소에 1천만 원이 넘는 큰 돈을 빌릴 만큼 각별한 사이는 없었다. 친척. 친가 쪽은 예전에 돈을 빌리는 문제로 이미 연을 끊은 지 오래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갑자기 어떤 이름 위에서 멈췄다. 정현우. 3개월 전에 저장해둔 이름이었다. 당시 회사에서 법무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주최하며 외부 조사기관 사람을 강사로 초빙했다. 강연을 들으며 필기하던 윤서는 단상에 선 짙은 회색 정장 차림의 강사가 어딘지 낯익다고 느꼈다. 쉬는 시간에 그가 먼저 다가와 명함을 건넸다. 한윤서. 여기서 대학 동기를 만날 줄은 몰랐네. 정현우였다. 대학 시절 그녀의 뒷자리에 앉아 매번 수업 시작종이 울릴 때마다 교실로 뛰어들어오던 남학생. 지금 그가 건넨 명함에는 모 자산조사 전문업체 파트너라는 직함이 박혀 있었다. 두 사람은 정수기 옆에 서서 짧게 안부를 주고받았다. 종이컵에 든 믹스커피를 마시던 정현우는 윤서가 남편이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말하자 피식 웃었다. 무언가 묘하게 복잡한 웃음이었다. 윤서야의 정현우는 빈 종이컵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고 말했다. 내가 이 바닥에서 일하면서 별의별 사건을 다 보잖아. 결혼 생활에서 제일 위험한 건 무슨 외도니 성격 차이니 하는 게 아니야. 가장 위험한 건 배우자 한쪽이 상대방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사는 거야. 그때 윤서는 그저 직업병이 심하다며 대충 웃어넘겼다. 받은 명함은 지갑 안쪽 칸에 쑤셔 넣고 단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다. 지금 안내방송에서 탑승 수속을 알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윤서는 지갑 지퍼를 열고 구겨진 영수증들 사이를 뒤적였다. 가장자리가 닳아 해진 명함 한 장이 딸려 나왔다. 그녀는 명함에 적힌 번호를 빤히 보다가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수화기 너머로 짙은 코맹맹이 소리가 들려왔다. 자다가 깬 것이 분명했다. 현우야,
나 한윤서야. 윤서는 탑승권을 꽉 쥐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늦은 밤에 미안해. 내 도움이 좀 필요해. 비행기가 아직 활주로를 미끄러지고 있을 때 기내 조명이 어두워졌다. 윤서는 등받이를 꼿꼿이 세웠고 안전벨트가 위를 압박해 가벼운 통증이 느껴졌다. 지금 남편 명의로 된 회사가 정확히 몇 개인지 확인할 수 있어 전화통화에서 정현우가 물었던 말이다. 하나 이윤서의 대답은 빨랐다. 계속 친환경 소재 쪽 일을 했어? 친환경 테크 회사가 하나 있고 다른 건 나도 잘 몰라. 하나인 게 확실해. 정현우의 말투는 의뢰인을 대하듯 순식간에 전문가처럼 변해 있었다. 평소 자금 흐름이나 다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얘기한 적 없어? 윤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앞 좌석 등받이에 붙은 광고지를 멍하니 쳐다보다가 자신이 정우의 사업에 대해 아는 게 쥐뿔도 없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지난 7년간 그가 집에 와서 일 얘기를 할 때면 늘 사업 확장, 브릿지론, 지분 스와프 같은 거창한 단어들만 늘어놓았다. 그녀가 세부적인 내용을 물어보려 치면 그는 늘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말해줘도 몰라. 당신은 품질팀 일이나 잘 신경 써. 바깥 일은 내가 알아서 하니까. 잘 모르겠어. 윤서는 자신의 목소리가 덜덜 떨리고 있는 것을 느꼈다. 내가 아는 건 지금 우리 엄마 수술비로 2천만 원이 당장 필요한데 그 사람이 내 번호는 차단해버리고 내 비상금 계좌에 남은 마지막 500만 원마저 빼갔다는 것뿐이야. 수화기 너머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정현우가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났다. 남편 주민등록번호 문자로 찍어보내. 정현우가 말했다. 비행기 착륙하기 전까지 1차 조사 결과 보내놓을 테니까. 윤서야, 마음 단단히 먹어. 승무원이 다가와 전자기기 전원을 꺼달라고 안내했다. 윤서가 전원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까맣게 죽었다. 기내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1시간의 비행이 그녀에게는 마치 진흙탕 속을 걷는 것만 같았다. 밤 9시 40분,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착륙했다. 윤서가 전원을 켜자마자 수많은 읽지 않은 메시지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녀는 확인도 하지 않고 공항 터미널을 빠져나가 택시를 잡아타고 서울 모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병원 응급실 로비는 소독약과 피 냄새가 뒤섞인 역겨운 냄새로 가득했다. 복도를 가로지르던 윤서는 수술실 밖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있는 아버지를 단번에 발견했다. 아버지는 색이 바랜 낡은 회색 점퍼를 입고 있었다. 지퍼는 어긋나 삐뚤어졌고 밑단은 짝짝이었다. 두 손을 무릎 사이에 끼운 채 등을 둥글게 말고 있는 모습이 마치 몸집이 한 사이즈는 줄어든 것처럼 보였다. 아빠 윤서가 달려갔다. 텅 빈 복도에서 하이힐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고개를 든 아버지의 눈시울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가의 주름 사이로는 잿빛 피로가 켜켜이 쌓여 있었다. 윤서야, 아버지가 느릿느릿 일어섰다. 엄마 들어갔어요. 방금 들어갔단다. 아버지는 빨간불이 켜진 수술실 문을 가리켰다. 의사가 더 지체하면 안 된대서. 그런데 보증금은? 제가 낼게요. 윤서가 아버지의 말을 자르며 수납처로 몸을 돌렸다. 수납 창구의 유리는 두꺼웠고 안에 있는 직원은 고개도 들지 않았다. 환자 나수정님, 수술 보증금 수납할게요. 윤서가 신분증을 내밀었다. 2천만 원입니다. 직원이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더니 숫자를 불렀다. 윤서는 지갑을 열어 신용카드 3장을 꺼냈다. 이 카드들은 한도가 그리 높지 않아 평소에는 마트나 주유소에서만 결제하던 것들이었다. 3장으로 나눠서 결제해 주세요. 첫 번째는 800만 원, 두 번째는 700만 원, 나머지는 이 카드로 긁어주세요. 윤서가 카드를 창구 앞에 일렬로 내려놓았다. 직원이 그녀를 한번 힐끗 보고는 아무 말 없이 첫 번째 카드를 집어들었다. 띡, 예, 승인되었습니다. 띡, 예, 승인되었습니다. 띡, 예, 승인되었습니다. 길쭉한 영수증 3장이 기계에서 토해져 나왔다. 윤서는 펜을 들어 그 위에 일일이 서명했다. 종이를 찢을 듯이 힘이 들어간 펜 끝이 종이 위를 거칠게 긁고 지나갔다. 영수증 뭉치를 들고 수술실 앞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복도 창가에 서서 바깥 야경을 바라보고 계셨다. 정우는
아버지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전화는 통했니? 영수증을 가방에 쑤셔 넣던 윤서의 손가락이 잠시 허공에서 멈췄다. 그 사람 지금 아주 중요한 회의 중이라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대요. 아버지가 몸을 돌려 윤서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책망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꿰뚫어 본 듯한 처절한 슬픔만이 고여 있었다. 윤서야,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5년 전에 내 엄마 처음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정우 그놈 한 번도 들여다보질 않았다. 넌 대체 뭘 그렇게 감싸고 도는 거냐? 윤서의 심장이 미친 듯이 옥죄어 왔다. 5년 전. 엄마가 5년 전에도 쓰러지셨다고? 왜 난 전혀 몰랐지? 그해 그녀는 회사 지시로 일본에 6개월간 파견을 나가 있었고 집에서는 매번 전화할 때마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낸다고만 했었다. 아빠, 그게 무슨 소리예요? 5년 전이라니. 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기 싫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그리고는 다시 플라스틱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윤서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섰다. 복도 천장의 하얀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찌를 듯 밝아서 현기증이 일었다. 새벽 2시. 수술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복도에 대기하던 다른 환자 보호자들은 몇 번이나 바뀌었지만 윤서와 아버지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아버지는 의자에 기대어 무거운 숨을 내쉬며 선잠에 빠져 있었다. 윤서는 복도 끝에 있는 자판기로 걸어가 동전을 넣고 종이컵 커피를 뽑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종이컵을 들고 방화문 뒤 계단실로 들어갔다.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정현우가 보낸 문서 파일이었다. 아무런 메시지도 없이 파일 하나만 덩그러니 도착해 있었다. 파일명은 정우의 주민등록번호였다. 윤서는 엄지손가락으로 자신의 생년월일을 입력했다. 정현우가 설정해둔 압축 해제 비밀번호였다. 파일이 열렸다. 상세 자산조사 보고서 초안이었다. 첫 페이지, 법인 사업자 정보. 강정우 명의로 된 회사는 하나가 아니었다. 3개였다. 첫 번째, 노건 친환경 테크. 윤서가 알고 있던 그 회사였다. 두 번째, 정신 비즈니스 컨설팅. 설립일은 4년 전. 세 번째, 정태 부동산 홀딩스. 설립일은 2년 전. 윤서의 손가락이 화면을 쓸어내려 두 번째 페이지의 지분 구조와 기업 가치 평가 항목으로 넘어갔다. 노건 친환경 테크는 4개월 전에 외부 투자 유치를 막 끝낸 상태였다. 투자사로부터 막대한 자금이 수혈되었다. 보고서에 굵은 글씨로 적힌 문장이 윤서의 눈을 찔렀다. 해당 기업의 현재 기업 가치 80억 원. 80억. 정우는 지난달에 자동차 보험료 낼 돈도 없다며 징징거리더니 그녀의 비상금에서 150만 원을 빼갔다. 그런데 그의 회사 가치는 무려 80억이었다. 윤서는 계단 난간에 기대어 종이컵을 계단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자신의 은행 앱을 열어 지난 7년간의 거래 내역을 조회했다. 7년, 84개월. 매달 25일. 그녀는 집세와 공과금을 제외한 450만 원의 월급을 정우가 만든 가게 재무관리라는 이름의 계좌로 꼬박꼬박 이체했다. 어쩌다 연말 보너스라도 나오는 달이면 그 숫자는 1천만 원을 훌쩍 넘겼다. 그녀는 자신의 이체 내역을 정현우의 보고서에 적힌 노건 친환경 테크의 역대 유상증자 시기와 꼼꼼히 대조해보았다. 2018년 4월. 그녀가 1천만 원 이체. 노건 친환경 자본금 납입 증명서에 강정우 개인 주주가 현금 1천만 원을 증자함. 2019년 11월. 그녀가 2천만 원 이체. 그해 그녀는 회사에서 우수 사원상을 받았다. 노건 친환경 자본금 2천만 원 증자. 2021년. 모든 기록이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7년 동안 그녀가 그 계좌로 보낸 돈은 총 3억 원에 달했다. 그 돈은 단 한 푼의 누락도 없이 강정우가 회사에서 절대적인 지배주주로 군림하는 주춧돌이 되었다. 그녀는 이 회사의 가장 초창기이자 가장 충실한 투자자였지만 주주 명부에 처음부터 끝까지 강정우 단 한 사람의 이름만 올라가 있을 뿐이었다. 윤서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눈이 너무 건조해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정밀 기계처럼 아무런 감정 없이 보고서를 아래로 계속 넘겼다. 4번째 페이지. 주주 명부 변경 내역의 캡처 화면이었다. 불과 2달 전, 강정우는 노건 친환경 지분 30%를 채무 변제라는 명목하에 무상으로 JK 인베스트먼트라는 해외 법인에 양도했다. 정현우가 옆에 붉은색 글씨로 주석을 달아놓았다. 이 기관의 등록지는 케이맨 제도이며 지분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현재로서는 실제 지배주주를 파악할 수 없다. 하지만 다음의 자금 흐름을 주의 깊게 보라.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은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도였다. 강정우 개인의 비밀 계좌 여러 개가 이 JK 인베스트먼트로 직접 송금을 하지는 않았지만 끝자리가 7,731인 어느 여성의 개인 계좌와 수시로 거액의 돈을 주고받은 정황이 포착되었다. 그 계좌의 주인은 이름 없이 기호로만 표기되어 있었지만 뒤따르는 소비 내역은 구역질이 날 만큼 상세했다. 청담동 최고급 와인바 400만 원 결제. 강남구 명품 편집숍 1,200만 원 결제. 제주도 최고급 리조트 600만 원 결제. 윤서는 마지막에 적힌 제주도 최고급 리조트를 보는 순간 무언가 번뜩 떠올랐다. 그녀는 즉시 소셜미디어 앱으로 화면을 전환했다. 정우가 그녀의 연락처와 주로 쓰는 메신저를 모두 차단하긴 했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다. 윤서가 예전에 베이킹 레시피를 보려고 만들어둔 부계정이 있다는 사실. 그 부계정으로 남편의 공개 계정을 팔로우해 두었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정우의 계정을 검색했다. 페이지가 로딩되었다. 그의 계정은 비공개가 아니었다. 가장 최근 게시물은 바로 어제 오후에 올라와 있었다. 그녀가 KTX를 타고 부산 출장을 내려가고 있을 무렵이었다. 위치 태그, 제주도, 해안 리조트. 사진 속에는 한 남자가 샴페인 잔을 들고 있는 손이 찍혀 있었고 배경으로는 푸른 해안선과 호텔의 인피니티 풀이 펼쳐져 있었다.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더 큰 목표를 위한 달콤한 휴식. 윤서는 2 손가락으로 사진을 확대했다. 더 크게 확대했다. 샴페인 잔 표면에 비친 반사광 속에 약간 일그러지긴 했지만 분명하게 누군가 옆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유리 테이블 위에 올려진 그 손에는 프렌치 네일이 칠해져 있었고 손목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번쩍이는 금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그건 비즈니스 접대가 아니었다. 대놓고 즐기는 밀월 여행이었다. 계단실은 몹시 추웠다. 문틈으로 스며든 찬바람이 윤서의 발목을 핥았다. 바닥에 놓인 종이컵을 집으려 손을 뻗었지만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종이컵이 엎어지고 말았다. 미지근한 커피가 바닥에 쏟아지며 시멘트 계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닦지 않았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그 갈색 액체가 바닥으로 번져나가는 것을 멍하니 지켜볼 뿐이었다. 아침 7시,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다. 어머니가 침대에 실려 나왔다. 머리에는 두꺼운 붕대가 감겨 있었고 몸에는 온갖 호스가 꽂혀 있었다. 안색은 백지장처럼 창백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출혈은 잡혔습니다. 담당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피곤한 듯 미간을 비볐다. 하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최소 48시간은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면회는 정해진 시간에 유리창 너머로만 가능합니다. 아버지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윤서가 얼른 아버지를 부축해 일으키며 연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오전 10시, 윤서는 중환자실 유리창 밖에 서 있었다. 병실 안에서는 생명유지장치의 규칙적인 기계음만 들려올 뿐 어머니는 얕은 숨을 내쉬며 조용히 누워 계셨다.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징징 울렸다. 꺼내보니 모르는 유선 전화 번호였다. 윤서는 복도 끝으로 걸어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한윤서 팀장님 맞으신가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매우 정중하고 직업적인 상냥함이 배어 있었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노건 친환경 테크 재무팀입니다. 바쁘신데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윤서의 신경이 곤두섰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상대가 말을 잇기를 기다렸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달에 저희 회사에서 5억 원의 자금이 해외 JK 인베스트먼트 계좌로 송금된 건이 있습니다. 당시 강 대표님께서 이 해외 투자금 송금에 대해 사모님의 동의를 얻으셨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저희가 분기별 회계 감사를 진행 중인데 가족 동의서 사본이 필요해서요. 혹시 오늘 중으로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5억 해외 계좌. 내 동의를 얻었다고. 스마트폰을 쥔 윤서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평소 회사에서 품질 검사를 할 때처럼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꾸며냈다. 아, 그 5억 원 송금 건이요. 윤서가 느릿느릿 입을 뗐다. 정확히 지난달 며칠에 송금된 건가요? 제가 요새 워낙 정신이 없어서 날짜가 가물가물하네요. 제 기록을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잠시만요. 시스템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난달 14일 오후 2시에 이체되었습니다. 지난달 14일. 윤서의 머릿속 달력이 빠르게 넘어갔다. 13일은 그들의 결혼 7주년 기념일이었다. 그날 저녁, 정우는 웬일로 일찍 퇴근해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고급 초밥집 포장 상자를 들고 들어왔다. 와인도 한 병 따서 2잔을 따랐다. 식탁에 앉은 그는 와인 잔을 들어 올리며 다정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윤서야, 지난 7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내일 당신 대전 출장 간다고 했지? 오늘 저녁 맛있게 먹고 일찍 푹 쉬어. 내가 지금 추진하는 프로젝트만 마무리되면 우리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자. 그날 밤, 윤서는 너무나 감동해 눈시울을 붉혔고 그간의 모든 피로와 서운함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다음 날인 14일 아침, 그녀는 캐리어를 끌고 KTX역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는 같은 날 오후 2시에 부부 공동 재산 5억 원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린 것이다. 한 팀장님, 듣고 계신가요? 재무팀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듣고 있습니다. 윤서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동의서는 이따가 보내드릴게요. 혹시 금액이 잘못 기재됐을까 봐 그러는데 이체 내역 영수증 캡처해서 제 휴대폰으로 먼저 좀 보내주시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귀찮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은행 송금 확인증 캡처본이 도착했다. 수취인 JK 인베스트먼트. 금액 5억 원. 캡처 화면을 노려보던 윤서는 갑자기 뱃속이 뒤틀리는 역겨움을 느꼈다. 입을 틀어막고 화장실로 뛰어가 세면대를 붙잡고 한참을 헛구역질했지만 아무것도 토해내지 못했다. 그녀는 찬물로 얼굴을 세차게 씻어냈다. 고개를 들어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쳐다보았다. 핏발선 눈, 헝클어진 머리, 누렇게 뜬 얼굴. 이게 바로 지난 7년 동안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자신의 모든 수입을 남편에게 갖다 바친 여자의 몰골이었다. 얼굴의 물기를 닦아내고 다시 중환자실 앞대기 의자로 돌아와 앉았다. 그녀는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홈 앱을 켰다. 그들이 살고 있는 전셋집 거실에는 홈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원래 정우가 데려온 렉돌 고양이를 지켜보기 위해 달아둔 것이었는데 고양이가 병으로 죽은 뒤에도 카메라를 철거하지 않았다. 정우는 집안일에 워낙 무심해서 아마 그 물건의 존재조차 잊고 있었을 것이다. 윤서는 녹화 기록을 열어 타임라인을 지난달 14일로 돌렸다. 화면이 로딩되며 동그라미가 한참을 돌았다. 이내 영상이 떴다. 오후 2시 15분. 현관문이 열리고 정우가 들어왔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몸에 딱 붙는 원피스 차림의 여자가 그 뒤를 따라 들어왔다. 여자는 발에 걸친 하이힐을 아무렇게나 벗어던지고 맨발로 거실을 걸어 들어와 소파에 익숙하게 자리를 잡았다. 카메라 화질이 워낙 좋아서 여자 손목에 채워진 다이아몬드가 박힌 금팔찌까지 선명하게 보였다. 제주도 사진 속 그 팔찌와 완벽하게 똑같았다. 정우는 정장 재킷을 벗어 식탁 의자에 툭 던져두고 소파로 다가가 여자 곁에 바짝 붙어 앉았다. 거실은 고요했고 마이크는 두 사람의 대화를 아주 선명하게 담아냈다. 진짜 간 거 맞아?
여자의 목소리는 코맹맹이 소리가 섞인 몹시 애교스러운 투였다. 갔어. 대전으로 3박 4일 출장. 정우가 웃으며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손을 슬금슬금 움직였다. 집에 쥐새끼 한 마리도 없어. 여자는 자연스럽게 그의 어깨에 기대어 그의 셔츠 단추를 만지작거렸다. 그래서 그 일은 언제 다 끝나는 건데? 나 더 이상 이렇게 몰래몰래 만나는 거 지겨워. 다와가 정우가 여자의 머리카락에 입을 맞췄다. 오늘 오후에 재무팀에서 JK 계좌로 마지막 잔금 다 쌌어. 2달만 참아. 그 여자가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넌 이제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는 거야? 여자가 애교 섞인 웃음을 터뜨리며 그를 살짝 밀쳐냈다. 만약에 오빠가 돈 다 빼돌린 거 알고 이혼 안 해주겠다고 버티면 어떡할 건데? 그 여자가 무슨 수로 버텨? 정우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냉소만이 가득했다. 지난 7년 동안 그 여자 월급 전부 내 주머니로 들어왔어. 그 여잔 커피 한 잔 사 마실 때도 몇 번을 망설이는 숙맥이야. 자기 명의로 된 집도, 차도, 그럴싸한 통장 잔고 하나 없어. 소송. 변호사 선임할 돈이나 있겠어? 내가 위자료 없이 빈손으로 이혼하자고 해도 그 쓰레기 같은 가구 쪼가리라도 남겨주는 걸 감지덕지해야 할걸. 영상 속 두 남녀는 소파에서 한 덩어리로 엉켜붙었다. 윤서는 병원 복도에 웅성거리는 소음 한가운데 앉아 그 6인치짜리 화면을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이어폰을 통해 자신을 빈털터리로 쫓아내려는 남편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왔고 눈앞에는 중환자실의 차가운 유리문이 버티고 있었다. 7년의 결혼 생활, 7년의 월급, 7년의 굳건한 믿음. 그 모든 것이 이 가볍고 천박한 대화 몇 마디에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극한의 분노 앞에서 눈물은 너무나도 값싼 사치일 뿐이었다. 그녀는 떨림 없는 손길로 화면 오른쪽 아래의 다운로드 버튼을 눌렀다. 0%에서 시작된 게이지가 조금씩 차올라 100%를 채우며 영상이 기기에 저장되었습니다라는 알림이 떴다. 그런 다음 5억 원이 찍힌 이체 내역 캡처본 역시 새로 만든 암호화 폴더에 안전하게 보관했다. 이틀 뒤 어머니의 상태가 안정되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윤서는 병상 곁에 앉아 면봉에 미지근한 물을 적셔 쩍쩍 갈라진 어머니의 입술을 조심스레 축여드렸다. 사인실 병실 안은 밥냄새와 약냄새가 뒤섞여 텁텁했다. 어머니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엄마, 윤서가 조그맣게 불렀다.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다. 뇌손상의 후유증으로 오른쪽 얼굴 근육이 축 처져 있었고 처음에는 초점이 없던 눈동자가 몇 초가 지나서야 서서히 윤서의 얼굴을 향해 모아졌다. 아버지가 황급히 다가오며 눈물을 글썽였다. 수정아, 이제야 눈을 뜨는구나. 어머니는 아버지를 보지 않았다. 눈동자를 힘겹게 굴리며 병실 안에서 무언가를 찾는 듯 했다. 엄마, 뭐 찾는 거 있으세요? 윤서가 수액을 맞지 않는 쪽 손을 꼭 쥐었다. 어머니의 손가락이 파르르 떨리더니 윤서의 손을 마주 잡았다. 목구멍에서 쇳소리 같은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고 입술이 달달 떨리며 필사적으로 소리를 내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 짐승 같은 놈. 발음은 뭉개졌지만 윤서는 알아들을 수 있었다. 누구요? 윤서가 놀란 눈으로 물었다. 다시는 그 짐승 같은 놈 내 병실에 얼씬도 못하게 해라. 어머니는 온몸의 기력을 쥐어짜 내 그 말을 토해내고는 눈가로 탁한 눈물을 한 방울 흘러내렸다. 윤서의 손이 허공에 굳은 채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아버지는 딸의 시선을 피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병실 바닥의 타일 틈새만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아빠, 대체 무슨 일이에요? 윤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고요한 병실 안에서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엄마가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땅이 꺼지라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속에는 차마 말하지 못하고 억눌러온 수많은 억장이 무너지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두 손으로 무릎을 벅벅 문질렀다. 5년 전이었다. 아버지가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뗐다. 내 엄마가 처음 뇌경색으로 입원했을 때
넌 일본에 파견 나가 있었고 우린 차마 내게 알릴 수가 없었어. 그날 밤 병원에서 당장 보증금을 내라고 독촉을 하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내가 정우한테 전화를 걸었다. 윤서는 숨쉬기조차 버거워졌다. 그놈이 오더구나. 아주 빳빳하게 다려진 정장을 빼입고 병실 문 앞에 서서 방 안으로는 발도 안 들이밀고 아버지는 말을 할수록 속도가 느려졌다. 거기 우두커니 서서 침대에 누워있는 내 엄마를 보더니 고개를 돌려서 나한테 이렇게 말하더라. 장인어른, 앞으로 이런 일로 저 부르지 마십시오. 제가 두 분 부양할 의무 없습니다. 전 따님이랑 결혼한 거지 꼭 덩어리 두 분까지 떠안은 거 아닙니다. 병실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윤서의 귓가에는 이명만이 윙윙거렸다. 5년 전 매일 밤 화상통화로 안부를 물을 때마다 부모님은 활짝 웃으며 아무 일 없이 잘 지낸다. 너나 몸 건강히 일해라 라고 하셨다. 그녀는 파견체제비 명목으로 나오는 두둑한 수당마저 정우에게 꼬박꼬박 송금하며 그가 집안 대소사를 완벽하게 챙겨줄 것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윤서의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려 나왔다. 대체 왜 저한테 비밀로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다. 탁하게 바랜 눈동자엔 체념만이 가득했다. 내가 그때 전화할 때마다 정우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무슨 브랜드 옷을 사줬는지, 회사 일은 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자랑하기 바빴잖니. 내가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우리가 무슨 염치로 그 입을 떼겠니? 이 얼마나 끔찍하고 기만적인 비극인가? 부모는 딸의 헛된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 사위의 멸시와 모욕을 묵묵히 삼켜냈고 딸은 남편의 그 알량한 사업을 뒷바라지하느라 제 몸 하나 간수 못할 정도로 털리고 털려 정작 어머니 생사를 가르는 수술비조차 내지 못하는 꼴이 되었다. 윤서는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내려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병실을 빠져나왔다.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았다. 그녀는 비상계단을 타고 한층 위로 걸어 올라갔다. 시멘트 계단에 부딪히는 하이힐 소리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졌다. 맨 꼭대기층의 무거운 철문을 힘껏 밀어젖혔다. 병원 옥상엔 매서운 칼바람이 불고 있었다. 11월의 서울, 바람에는 이미 살을 애는 듯한 한기가 서려 있었다. 당장이라도 눈이 쏟아질 듯 잿빛으로 짓눌린 하늘 아래 윤서는 난간 가까이 다가갔다. 발 아래로는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과 빽빽하게 들어찬 차들이 개미떼처럼 기어가는 모습이 내려다 보였고 멀리 솟은 고층 빌딩의 유리 외벽이 차가운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징 울렸다. 정현우가 보낸 마지막 추가 자료였다. 윤서야. 이건 내가 아는 변호사 인맥 통해서 어렵게 구한 자료야. 정우가 3달 전에 이쪽 로펌에 상담을 받으러 왔었대. 한번 읽어봐. 윤서는 스캔본 파일을 열었다. 이혼 소송 법률 상담 일지였다. 의뢰인 성명, 강정우. 요구사항, 재산 분할을 최소화하는 신속한 이혼. 담당 변호사 조언. 혼인 기간 내 형성된 고부가 가치 자산, 부동산, 주식 지분 등을 점진적으로 부채화하거나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이전할 것. 배우자 명의로 된 고액의 고정 자산이 없도록 관리할 것. 배우자가 가정을 부양할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수입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 및 조작할 것. 최종적으로 귀자료 없이 맨몸으로 쫓겨나는 것을 협박하드로 삼아 협의 이혼을 유도하여 소송 과정에서 은닉 자산이 드러나는 것을 방지할 것. 윤서의 시선이 배우자 명의의 수입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문장에 꽂혔다. 그녀는 문득 무언가를 깨달았다. 즉시 메신저 창을 닫고 국세청 홈택스 앱을 켰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마쳤다. 소득 금액 증명 및 4대 보험 납부 내역 메뉴를 눌렀다. 화면이 넘어갔다. 회사 품질관리팀장으로서 그녀의 실제 연봉은 6천만 원이 훌쩍 넘었다. 하지만 그녀는 회사 소속이 아닌 독립 컨설턴트 계약을 맺은 탓에 세금 공제 전 전액이 그녀의 통장으로 들어왔고 그녀는 매달 그 돈을 고스란히 정우에게 이체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국민연금 납부는 정우의 회사 격리 직원이 대신 처리해주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 뜬 지난 7년간의 기록은 참담했다.
그녀의 연간 신고 소득은 고작 1,500만 원에 불과했다. 국민연금 납부 기준액 최저 구간 매월 2만 원. 건강보험 납부 기준액 역시 최저 구간. 이 말인즉슨 법과 세무 시스템상에서 지난 7년 동안 한윤서라는 인간은 수입이 거의 전무한 채 남편에게 얹어 사는 무능력한 실업자 나부랭이에 불과했다는 뜻이다. 그녀가 피땀 흘려 번 생돈은 전부 노건 친환경 테크의 회사 영업이익으로 둔갑해 아주 말끔하게 세탁되어 버린 것이다. 거센 바람이 윤서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고 몇 가닥이 얼굴에 달라붙어 시야를 가렸다. 그녀는 손을 들어 떼어내지도 않았다. 그저 옥상에 꼿꼿이 선 채 스마트폰 화면 속의 그 처참한 숫자들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7년 2,500일이 넘는 시간. 실험실에서 뜬 눈으로 지새운 수많은 밤, 출장 가는 KTX 안에서 꾸역꾸역 밀어넣던 식은 김밥, 돈 아끼겠다고 결국 사지 못했던 겨울 코트 한 벌, 그리고 부모님이 당해야 했던 참담한 모욕까지. 그 모든 것이 저 남자가 자신을 철저하게 짓밟고 일어서기 위해 깔아놓은 치밀한 체스판의 말에 불과했던 것이다. 물이 끓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저 작은 기포가 뽀글거리는 정도였다. 받지 않던 전화가 그랬다. 그러다 수면이 일렁였다. 500만 원의 무단 인출과 80억이라는 기업 가치가 그랬다. 그리고 지금 물은 냄비를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끓어넘치고 있었다. 윤서는 스마트폰 오른쪽 전원 버튼을 꾹 눌렀다. 화면이 새카맣게 꺼지며 핏기 하나 없지만 일말의 표정 변화조차 없는 그녀의 서늘한 얼굴이 비쳤다.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몸을 돌려 옥상 출구 쪽으로 걸어갔다. 손을 뻗어 육중한 철문이 손잡이를 틀어쥐었다. 쇳덩이에 소름 끼치는 냉기가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손잡이를 밑으로 꾹 눌렀다. 뻑뻑하게 녹슨 철문이 괴성을 지르며 열렸고 벌어진 틈새로 매서운 겨울바람이 역류하며 그녀의 코트 자락을 미친 듯이 펄럭이게 만들었다. 윤서는 옥상을 빠져나와 어두침침한 계단을 한 걸음씩 밟고 내려갔다. 센서 등이 그녀의 발소리에 맞춰 탁 켜졌다가 지나간 자리엔 다시 어둠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주머니에 찔러 넣은 손을 단 한 번도 빼지 않았고 손가락은 차가운 스마트폰을 꽉 쥐고 있었다. 금속 케이스의 한기가 피부를 뚫고 혈관 속까지 퍼져나가는 기분이었다. 1층 로비에 도착하자 다시 소독약 냄새가 훅 끼쳤다. 그녀는 병실로 돌아가는 대신 곧장 병원 정문을 나섰다. 11월의 서울은 해가 짧았다. 가로등이 벌써 켜져 앙상한 가로수 잎의 가장자리를 하얗게 물들이고 있었다. 찬바람 속에 우두커니 선 윤서는 쉴 새 없이 지나가는 도로의 불빛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택시를 잡으려 손을 들지 않은 채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정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됐다. 현우야. 윤서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억양도 없었고 사포에 갈린 듯 건조하고 메말라 있었다. 나한테 변호사 한 명 소개해줘. 너희 바닥에서 제일 악독하게 물어뜯는 사람으로. 기업 자산 은닉이나 해외 자금 추적 같은 거 기가 막히게 잘하는 이혼 전문 변호사. 수화기 너머에서 타자를 치던 소리가 뚝 멎었다. 정현우는 왜냐고 묻지도 않았고 얄팍한 위로의 말도 건네지 않았다. 주소랑 이름 문자로 찍어줄게. 정현우의 목소리는 묵직하고 차분했다.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태평. 거기 오지영 변호사 찾아가. 내가 미리 말해둘 테니까. 고마워. 윤서야. 전화를 끊기 전 정현우가 그녀를 불러 세웠다. 앞으로 가는 길 꽤 험할 거야. 무슨 꼴을 보게 되든 멘탈 꽉 잡아라. 난 이제 더 잃을 것도 없어. 현우야. 겁먹어야 할 사람은 그 새끼지. 윤서는 전화를 끊고 택시를 잡았다. 서초동으로 가주세요. 퇴근길 정체로 택시는 가다 서기를 반복했다. 차창에 머리를 기댄 윤서는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눈물도 미친 듯한 분노도 없었다. 그 두 눈은 죽은 호수처럼 고요했지만 수면 아래로는 이미 꽁꽁 얼어붙은 빙하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서초동의 고층 빌딩 숲은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다. 법무법인 태평의 사무실은 23층에 있었다. 오지영 변호사는 40대 초반으로 보였다.
군더더기 없이 떨어지는 진한 네이비색 정장 차림에 머리는 단 한 가닥의 흐트러짐도 없이 올려 묶은 상태였다. 책상 위엔 불필요한 장식품 하나 없이 모니터 2대와 각 잡힌 서류 뭉치만이 놓여 있었다. 가죽 소파에 앉은 윤서는 자신이 출력해온 지난 7년치 은행 거래 내역, 부계정에서 다운받은 5억 원 송금 캡처본, 그리고 거실 홈 CCTV 녹화 영상을 몽땅 오 변호사 앞으로 밀어놓았다. 사무실 안엔 종이 넘어가는 소리만 서걱거렸다. 오 변호사는 노란색 형광펜을 들고 윤서가 내민 7년치 거래 내역서 위를 빠르게 훑어나갔다. 숫자와 숫자 사이를 바쁘게 오가던 시선이 무려 20분 동안이나 종이에 고정되어 있었다. 강정우 씨, 머리 아주 교활하게 썼네요. 오 변호사는 형광펜을 내려놓고 10손가락을 깍지 낀 채 윤서를 바라보았다. 이 사람 명의로 된 가장 큰 자산은 노건 친환경 테크의 주식 지분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두 분이 결혼하기 전에 설립됐어요. 그래서 남편 측에서는 이건 온전히 내 혼전 특유재산이라고 억지를 부릴 겁니다. 윤서 씨가 지난 7년 동안 생활비 명목이든 뭐든 갖다 바친 그 돈은 가게 공동생활비로 썼거나 아니면 자기가 대신 투자해주려다 손실을 봤다고 잡아떼겠죠. 두 사람 사이에 명확한 차명 계약서나 차용증을 써둔 게 없다면 일반적인 이혼 소송 절차만으로는 이 자금 흐름을 법인까지 추적해서 윤서 씨 재산을 빼돌렸다고 입증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윤서는 무릎에 덮어둔 코트 자락을 두 주먹으로 꽉 쥐었다. 오 변호사님, 이 돈들이 빠져나간 날짜가 노건 친환경 테크의 유상증자 날짜와 소름 끼치도록 똑같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증명이 안 됩니까? 정황상 연관성은 인정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재판은 심증이 아니라 완벽하게 맞물리는 증거사슬로 싸우는 겁니다. 오 변호사는 컴퓨터 마우스를 움직여 정현우가 보내온 자산조사보고서 파일을 열었다. 남편이 석 달 전에 우리 쪽 동종업계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았더군요. 그쪽에서 내린 솔루션이 빈손으로 쫓아내고 속전속결로 이혼해라 였습니다. 이 말인즉슨 남편은 겉으로 드러나는 장부상 현금 흐름을 씨가 마르게 만들거나 아예 가짜 빚더미에 앉은 것처럼 꾸밀 거란 뜻이죠. 윤서 씨가 소송을 거는 순간 옳다구나 하고 그 값어치도 없는 중고 가구 쪼가리나 껍데기뿐인 법인만 넘겨주고 진짜 알짜배기 지분이나 해외로 빼돌린 돈은 흔적도 없이 세탁을 끝냈을 겁니다. JK 인베스트먼트, 윤서가 그 단어를 또박또박 씹어뱉었다. 노건 지분 30%를 케이맨 제도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로 넘겼습니다. 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거기가 돌파구입니다. 강정우 씨는 다국적 복잡한 지분 구조로 한국 법원의 추적을 따돌릴 수 있다고 착각한 모양인데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저질렀네요. 바로 시간입니다. 오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 앞으로 다가가더니 보드마카로 긴 타임라인을 하나 그렸다. 노건 친환경은 불과 4개월 전에 대규모 외부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투자라면 벤처 캐피털 쪽에선 무조건 실적 달성 조건이나 페널티 조항이 걸린 풋옵션 계약을 맺습니다. 즉, 강정우 씨는 정해진 기간 내에 목표 매출을 달성해야 하고 회사의 주주 명부나 지분 구조가 흔들리지 않게 철저히 방어해야 합니다. 중대한 법적 분쟁이나 주식 가압류 같은 리스크가 터지면 절대 안 되죠. 오 변호사가 몸을 휙 돌려 타임라인의 현재 지점의 마카로 커다란 점을 찍었다. 그 남자는 윤서 씨가 눈치채지 못하게 야금야금 시간을 끌면서 자산을 다 빼돌린 뒤에 윤서 씨를 말려 죽여 협의 이혼을 받아내려 했던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남자가 모든 판을 자기 뜻대로 짜놨다고 안도하며 미소 짓고 있을 때 그 체스판을 통째로 엎어버리는 겁니다. 윤서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에 마침내 서늘한 불꽃이 튀었다. 어떻게 엎으면 됩니까? 재판상 이혼에 따른 혼인 중 재산가압류 신청을 걸어서 강정우 명의로 된 모든 은행 계좌, 부동산 2채, 자동차,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노건 친환경 자녀 지분 전부를 지금 당장 꽁꽁 얼려버리는 겁니다. 오 변호사의 목소리는 메스처럼 날카로웠다. 지분과 회사 통장이 법원에 묶이는 순간 노건의 자금줄은 끊기고 회사는 마비됩니다. 투자사들은 귀신같이 그 리스크를 냄새 맡겠죠. 풋옵션 계약 위반 조항이 발동되면
윤서 씨보다 그 투자자들이 먼저 달려들어 강정우의 숨통을 끊어놓으려 들 겁니다. 윤서는 단박에 이해했다. 이건 단순히 위자료 몇 푼 받아내려는 진흙탕 이혼 소송이 아니었다. 강정우의 산소호흡기를 아예 뽑아버리겠다는 선전포고였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습니다. 오 변호사가 다시 의자에 앉으며 매서운 눈빛을 빛냈다. 법원이 가압류를 인용해 주려면 두 사람 사이에 분할할 공동재산이 막대하게 존재하고 상대방이 그걸 고의로 빼돌리려 한다는 악의적인 목적을 증명할 강력한 1차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금 가져오신 통장 거래 내역만으로는 조금 약합니다. 뭐가 더 필요한가요? 지난 7년 동안 윤서 씨가 진짜로 얼마를 벌어들였는지, 그리고 그 남자가 윤서 씨의 돈만 갈취한 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자립 기반 자체를 조직적으로 말살하려 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오 변호사는 윤서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남편이 국민연금이랑 세금을 대납해줬다고 했죠? 관할 세무서 가서 윤서 씨 납세 증명원이랑 사대보험 납부 내역 떼어오세요. 그리고 어떻게든 두 분이 살던 집에 들어가서 JK 인베스트먼트나 그네연녀 이름이 적힌 실물 서류를 찾아내야 합니다. 전산상으로 찍힌 송금 내역은 변명할 여지가 있지만 자기 손으로 직접 도장 찍은 실물 계약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사형 선고니까요. 윤서가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겨들었다. 어디를 뒤져야 할지 알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윤서는 회사로 출근했다. 평소 일하던 1층 품질 검사 실험실로 내려가는 대신 3층 인사총무부로 곧장 걸음을 옮겼다. 월요일 아침 대바람부터 사무실은 타자 소리와 전화벨 소리로 정신이 없었다. 갑자기 나타난 그녀를 보고 동료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팀장님. 병원 간병하신다고 연차 내신 거 아니셨어요? 같은 팀 대리인 이 모 씨가 커피를 들고 오다 말고 물었다. 급하게 처리할 서류가 좀 있어서요. 윤서는 억지 웃음을 지어 보이며 곧장 인사총무팀장의 독립된 임원실로 들어갔다. 인사팀장 최상무는 50대 중반의 아주 깐깐하고 능력 있는 여자였다. 윤서가 들어오자 보고 있던 결제, 서류를 내려놓았다. 윤서 팀장, 어머니 상태는 좀 어떠셔? 고비는 넘기셨고 최상무가 진심으로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다행히 급한 불은 껐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서가 의자를 빼고 앉았다. 상무님, 제가 오늘 출근한 이유는 제가 지난 2017년에 입사한 이후 지금까지 7년치 월별 급여 명세서 전체와 회사가 저한테 실제로 지급했던 연봉을 증명할 수 있는 실수령액 증명서, 그리고 당시 맺었던 독립 컨설턴트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려고 왔습니다. 최상무가 흠칫 놀랐다. 아니, 떼어주는 건 일도 아닌데 갑자기 그건 다 뭐하게. 병원비 모자라서 대출받으려는 거면 최근 6개월치 원천 징수 영수증만 있으면 될 텐데. 윤서는 최상무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테이블 아래로 꽉꽉 찢긴 두 손은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다. 집안의 치부는 남에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고 교육받아 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알량한 체면 따위는 자신을 목매다는 밧줄에 불과했다. 상무님, 저 이혼 소송할 겁니다. 윤서의 목소리는 티끌만 한 떨림도 없이 차분했다. 제 남편이란 작자가 지난 7년 동안 제 월급을 단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무능력자인 것처럼 꾸미려고 세무서에는 제 연봉을 1,500만 원으로 허위 신고하고 사대보험도 최저 하한선으로 맞춰서 냈더라고요. 법원에 제 진짜 수입이 얼마였고 제가 가정에 얼마나 많은 자금을 쏟아부었는지 증명하려면 회사의 공식 급여 대장이 필요합니다. 최상무의 안색이 확 굳어졌다. 인사팀장 자리에 앉아 수많은 인간 군상을 겪어온 그녀는 윤서의 말 한마디가 품고 있는 그 끔찍한 무게를 단번에 간파했다. 그녀는 더 이상 쓸데없는 질문을 하지 않고 곧바로 책상 위 내선 전화기를 들었다. 김대리, 지금 당장 품질관리부 한윤서 팀장 2017년 입사 시점부터 현재까지 월별 급여 명세서, 연말 성과급 지급 내역 싹 다 뽑아서 회사직인 찍어. 그리고 입사할 때 썼던 독립 컨설턴트 계약서 원본 찾아서 사본 떠오고. 내 서명 들어갈 테니까 빨리 가져와. 10분 뒤
두툼한 서류 뭉치가 윤서의 눈앞에 놓였다. 복사기에서 갓뱉어낸 종이 특유의 미지근한 온기가 느껴졌다. 윤서가 맨 앞장을 넘겼다. 2017년 실수령액 월평균 420만 원. 2018년 성과급 포함연 실수령액 6,500만 원. 2020년 프로젝트 보너스 포함연 실수령액 8,200만 원. 7년 그 빼곡한 숫자들이 종이 위에 마치 침묵하는 병사들처럼 도열해 있었다. 그녀가 코피를 쏟으며 밤을 새워가며 발암물질 화학 시약의 위험을 무릅써가며 늙어가는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을 짓눌러가며 맞바꾼 피 같은 돈이었다. 총합 6억 8천만 원.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돈은 강정우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 그 여자의 손목을 휘감은 다이아몬드 팔찌가 되었고 제주도 고급 리조트에서 터뜨린 샴페인 거품이 되어버렸다. 윤서는 서류를 황토색 대봉투에 조심스레 집어넣고 단단히 봉했다. 자리에서 일어난 그녀는 최 상무를 향해 허리를 깊숙이 굽혀 인사했다. 가봐. 최 상무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 법무팀에서 사실확인서 같은 거 써줘야 할 일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고. 서류 봉투를 품에 안은 윤서는 곧장 오 변호사의 사무실로 달려갔다. 오 변호사는 회사의 실제 급여 대장과 국세청의 허위 신고 내역을 꼼꼼히 대조해보더니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 정도면 완벽합니다. 배우자의 실제 소득을 속여 세무당국에 허위 신고를 하고 그 거액의 돈을 해외로 빼돌렸다. 이건 단순한 이혼 시 재산 분할 명세 다툼이 아니라 업무상 횡령과 조세 포탈 혐의까지 걸고 넘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오 변호사는 서류들을 척척 정리했다. 지금 당장 가압류 신청서 작성하겠습니다. 법원 인용 떨어지는데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 걸립니다. 판사가 도장 찍는 순간 집행관이 시중은행이랑 등기소로 날아가서 강정우의 모든 자산주를 꽁꽁 묶어버릴 겁니다. 그 3일의 기다림은 윤서의 인생에서 가장 피 말리는 시간이었다. 그녀는 강정우와 함께 살던 그 전셋집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병원 근처 싸구려 모텔방을 하나 잡아두고 병실과 모텔만을 쳇바퀴 돌듯 오갔다. 강정우가 걸어오는 전화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다. 사실 강정우는 전화조차 걸어오지 않았다. 차단당한 메신저 대화창에는 여전히 붉은색 느낌표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아마도 그는 눈엣가시 같던 아내를 쫓아내고 위대한 사업의 마침표를 찍을 생각에 매일 밤 축배를 들고 있을 터였다. 아버지가 병실에서 어머니를 돌보는 동안 윤서는 복도 끝 긴 의자에 쪼그려 앉아 노트북을 켜고 지난 7년간의 생활비 지출 내역을 모조리 엑셀로 정리했다.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영수증, 마트에서 장본 영수증, 부모님 약값 결제 내역. 그녀는 자신의 피와 살을 갈아 바친 지난 7년의 희생을 법원의 판사가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건조하고 날카로운 숫자로 무기화하고 있었다. 나흘째 되던 날 오후 2시. 윤서는 병동 세면장에서 어머니의 수건을 빨고 있었다. 수도꼭지에서 쏟아지는 얼음장 같은 찬물에 손등이 시뻘겋게 얼어붙었다.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징 울렸다. 수도꼭지를 잠그고 대충 손을 닦은 뒤 스마트폰을 꺼냈다. 오지영 변호사가 보낸 짧은 문자 메시지였다. 법원 가압류 결정문 인용 완료. 현재 시중은행 및 상업등기소에 강제 집행 중입니다. 윤서는 그 한 줄의 문장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입에서 하얀 입김을 길게 토해냈다. 정확히 같은 시각, 서울 강남구의 한 최고급 일식집 룸. 강정우는 체형에 딱 맞춘 고급 맞춤 정장을 차려입고 노건 친환경의 핵심 투자자들과 점심 만찬을 즐기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한 점에 수만 원을 호가하는 참다랑어 뱃살회와 최고급 빈티지 사케가 놓여 있었다. 강 대표님, 이번 분기 영업이익률만 이대로 유지해 주시면 다음 달 시리즈 B 추가 투자금 납입은 바로 기한 올리겠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벤처캐피털 파트너가 사케 잔을 들어 올리며 호탕하게 웃었다. 다 전무님께서 믿어주신 덕분이죠. 강정우도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잔을 가볍게 부딪혔다. 우리 노건의 재무 건전성은 아주 튼튼합니다. 제 개인적인 가정사 문제도 며칠 내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될 테니까요.
회사 법무 리스크로는 절대 번지지 않게 할 테니 염려 놓으시죠. 그는 사케를 단숨에 털어넣었다. 바로 그 순간 테이블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 화면이 밝아졌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다. 강정우는 무심코 신용카드 결제 알림인 줄 알고 힐끗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화면에 뜬 글자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에 걸려있던 미소가 굳은 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고객님, 끝자리 4822 계좌가 법원의 가압류 집행 협조 요청, 사유, 혼인 중 재산 가압류에 따라 현재 동결되었습니다. 동결 금액은 12억 5천만 원입니다. 강정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급히 은행 앱을 켜서 지문 인식을 시도했다. 시스템 알림창이 떴다. 해당 계좌는 비정상적인 상태이므로 이체 및 결제 작업이 불가합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재빨리 자신이 보유한 다른 은행 앱 2개도 연달아 실행했다. 결과는 모조리 똑같았다. 해당 계좌는 압류되어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투자자가 그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강 대표. 왜 그래? 갑자기 얼굴이 사색이 됐네? 아닙니다. 뭐 별거 아닌 문자 하나가 와서요. 강정우는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렸지만 이미 이마엔 송골송골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는 룸을 빠져나와 쫓기듯 화장실로 뛰어들어간 뒤 가장 안쪽 칸막이 문을 걸어 잠갔다. 달달 떨리는 손가락으로 재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재무팀장의 목소리는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고 있었다. 우리 회사 메인 법인 통장 3개가 방금 은행에서 싹 다 거래 정지가 떨어졌어요. 게다가 등기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대표님이 보유하신 노건 지분 전체에 법원 가압류가 걸려서 주주 명부 변경이나 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됐다고 합니다. 누가? 어떤 미친 새끼가 가압류를 걸어? 강정우가 폭발할 듯한 분노를 억누르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그게 법원에서 날아온 결정문을 보니까 신청인이 대표님 사모님이신 한윤서 씨로 되어 있는데요. 강정우의 머릿속에서 하는 이명이 울렸다. 한윤서. 옷 한 벌 살 때도 가격표를 들었다 놨다 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입도 뻥긋 못하고 꼬박꼬박 돈이나 갖다 바치던 그 등신 같은 여자가 대체 무슨 돈으로 그 비싼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원에 이 어마어마한 금액의 가압류 공탁금을 걸었단 말인가? 그는 전화를 확 끊어버리고 연락처에서 윤서의 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짓눌렀다. 지금 거신 번호는 통화 중이오니 차단당했다. 자신이 귀찮다며 먼저 스팸 처리해버렸던 그 번호가 이제는 그가 아무리 대가리를 쳐박아도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거대한 철옹성이 되어 있었다. 강정우는 좁아터진 화장실 칸막이 안을 미친 듯이 뱅뱅 돌았다. 법인 통장이 묶였다. 실적 달성 조건 기한이 코앞인데 당장 밖에 앉아있는 저 투자자들이 이 막대한 규모의 이혼 소송과 가압류 사실을 아는 날엔 그 즉시 투자금 회수와 위약금 소송이 들어올 것이다. 80억짜리 회사 대표에서 하루아침에 수백억대 빚쟁이로 전락할 판이었다. 당장 한윤서를 찾아서 멱살을 잡고서라도 소송을 취하하게 만들어야 했다. 그는 연락처를 미친 듯이 스크롤하다가 장인어른이라는 이름 위에서 손가락을 멈췄다. 병원 병실. 어머니는 방금 약을 드시고 잠이 드셨다. 아버지는 병상 옆에 앉아 싸구려 플라스틱 과도로 사과를 느릿느릿 깎고 계셨다. 끊어지지 않은 사과 껍질이 길게 늘어져 쓰레기통 안으로 툭 떨어졌다. 침대 머리맡 협탁에 놓여있던 구형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화면을 힐끗 보았다. 정우라는 2글자가 미친 듯이 깜빡거리고 있었다. 과도를 움직이던 아버지의 손이 멈췄다. 아버지는 옆에서 이불을 덮어주던 윤서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엄지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 모드로 전환했다. 장인어른. 윤서 어딨습니까? 당장 전화 바꾸세요. 스피커를 찢을 듯 흘러나온 강정우의 목소리엔 평소에 그 잘난 체하던 여유와 가식이 온데간데 없었고 광기에 찬 비명만 남은 상태였다. 그 미친 여자가 제정신입니까? 어딜 감히 내 회사 법인 통장에 가압류를 걸어. 이거 하나 때문에 내 회사가 공중분해될 판인데
그 여자가 대체 뭔 짓을 저지른 건지 알기나 해요. 병실 안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다. 옆 침대 환자 보호자들이 일제히 이쪽을 쳐다보았다. 침대 발치에 선 윤서는 방금 빤 수건을 쥔 채 아무런 감정도 동요도 없는 차가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내려다보고만 있었다. 아버지는 다시 과도를 쥐고 사과를 깎기 시작했다. 플라스틱 칼날이 사과 과육을 파고들며 사각, 사각, 건조한 소리를 냈다. 당장 그 가압류부터 풀라고 하세요. 위자료 필요하면 몇 천만 원 쥐어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진흙탕 싸움 해봤자 그 여자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다고. 장인어른, 빨리 전화 안 바꾸면 당장 땡전 한 푼 안 주고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 겁니다. 스마트폰 너머에서 강정우가 악을 썼다. 사과 껍질이 툭 끊어지며 쓰레기통으로 떨어졌다. 아버지는 조각낸 사과를 깨끗한 플라스틱 접시에 가지런히 올려두었다. 그리고는 스마트폰을 들어 올리며 헛기침을 한 번 했다. 정우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했고 모진 풍파를 견뎌낸 자 특유의 서늘한 무관심이 배어 있었다. 장인어른, 빨리 윤서 바꾸라니까. 내 딸이 그러더라. 아버지가 그의 말을 싹둑 자르며 한 글자 한 글자 아주 또박또박 씹어 뱉었다. 내 놈 어미가 죽든 살든 자기랑 무슨 상관이냐고. 수화기 너머엔 마치 시체 안치소 같은 섬뜩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불과 며칠 전 강정우가 윤서에게 침을 뱉듯 던졌던 그 저주. 지금 그 말이 맹독이 발린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 한가운데를 정확히 꿰뚫고 들어간 것이다. 아버지는 그가 변명할 틈조차 주지 않고 빨간색 통화 종료 버튼을 꾹 눌러버렸다. 그리고는 스마트폰 전원을 아예 꺼서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아버지가 깎아놓은 사과 조각을 윤서에게 내밀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잖니? 이거라도 좀 들어라. 사과를 받아든 윤서는 코끝이 찡해져 왔지만 입술을 꽉 깨물고 참아냈다. 사과를 한 입 빼어 물었다. 아삭하고 단물이 깊게 배어나왔다. 아빠, 저 그 집에 좀 다녀와야겠어요. 윤서가 목구멍으로 과육을 삼켜 넘겼다. 오 변호사님 사무실 직원이 1층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가서 그놈 숨통 끊어놓을 마지막 증거 가져올게요. 아버지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녀오너라. 겁먹지 말고. 하늘이 무너져도 이 아비가 내 뒤에 버티고 서 있으니까. 오후 4시.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춰섰다. 윤서가 차 문을 열고 내렸다. 법무법인 태평의 조사원 최 대리가 커다란 캠코더를 들고 그녀의 뒤를 따랐다. 사모님, 법적으로 이 집은 아직 두 분이 공동으로 생활하시던 주거지이므로 사모님께서 출입하실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최 대리가 캠코더의 녹화 버튼을 눌렀다. 저희가 불법적으로 침입하거나 사건과 무관한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제가 지금부터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든 과정을 풀타임으로 녹화하겠습니다. 윤서가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로 걸어갔다. 16층 익숙한 도어록 앞에 선 윤서는 길게 심호흡을 했다. 손가락을 뻗어 비밀번호 6자리를 눌렀다. 그녀와 강정우가 처음 사귀기로 한 기념일 날짜였다. 경쾌한 전자음과 함께 띠리릭 현관문이 열렸다. 그는 비밀번호조차 바꾸지 않았다. 아마도 아내가 이미 길바닥으로 쫓겨나서 감히 이 집에 다시 발을 들일 엄두조차 못 낼 것이라 철석같이 믿었으리라. 문을 열자 오랫동안 환기하지 않은 텁텁하고 무거운 공기가 훅 끼쳐왔다. 윤서가 거실 불을 켰다. 얼핏 보면 가구 배치는 그대로였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위화감이 느껴졌다. 거실 장식장 위에 놓여있던 수백만 원짜리 수입 턴테이블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동그란 먼지 자국만 남아있었다. 안방 화장대 위엔 그녀가 쓰던 싸구려 로션 병들만 덩그러니 놓여있을 뿐 정우가 고이 모셔두던 명품 시계 보관함은 통째로 증발해버렸다. 도망치는 속도 한 번 기가 막히게 빨랐다. 가압류 통지서를 받자마자 이 집에서 돈이 될 만한 귀금속이나 고가의 물건들은 싹 다 쓸어 담아 도주한 게 분명했다. 윤서는 그런 푼돈 나부랭이에는 관심조차 없었다. 그녀는 최 대리를 이끌고 복도 맨 끝에 있는 서재로 직진했다. 서재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책상 위엔 서류들이 널브러져 있었는데 주인이 급하게 무언가를 찾느라 책상 서랍을 온통 헤집어 놓은 흔적이 역력했다. 윤서는 곧장 책장 앞으로 다가갔다. 맨 아래 칸에 꽂혀있던 두꺼운 백과사전 몇 권을 끄집어내자 벽면 안쪽에 숨겨져 있던 짙은 회색 빛의 금고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 금고는 3년 전에 정우가 사들인 것이었다. 회사 대회비 문서가 많아서 집에 보안 금고가 하나 필요하다며 들여놨었다. 그는 단 한 번도 윤서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었고 윤서 역시 먼저 물어보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반드시 이 쇳덩어리 문을 열어야만 했다. 혹시 비밀번호 알고 계십니까? 뒤에서 캠코더를 들고 있던 최 대리가 물었다. 윤서는 금고의 숫자 키패드를 빤히 내려다보았다. 눈을 감자 홈 CCTV 영상 속에서 웃고 있던 그 내연녀의 얼굴과 메신저 부계정에서 확인했던 끝자리 7731분의 계좌번호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7731, 7731. 이 네 개의 숫자가 무슨 지독한 저주처럼 그녀의 뇌리를 맴돌았다. 그녀는 손가락을 뻗어 키패드를 눌렀다. 070731 그 내연녀의 생일이 7월 31일이라고 가정한 것이었다. 오류를 알리는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리며 붉은색 램프가 깜빡거렸다.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다. 강정우는 지독할 정도로 자기애가 강하고 효율성을 따지는 놈이었다. 쓸데없이 복잡한 조합을 만들 위인이 못됐다. 그녀는 다시 그들이 결혼한 연도와 내연녀의 끝자리를 조합해 눌렀다. 207677. 여전히 오류음과 함께 붉은 불이 들어왔다. 이제 단 한 번의 기회밖에 남지 않았다. 마지막 시도마저 틀리면 금고는 영영 잠겨버리게 된다. 윤서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손바닥에 축축한 땀이 배어나왔다. 그녀는 강정우의 지독한 습관을 되짚어보았다. 그의 모든 은행 통장 비밀번호는 단 하나, 노건 친환경 테크를 설립한 날짜였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해 마지 않던 자신의 쥐대한 사업이 시작된 그날. 노건 친환경 설립일이 며칠이었더라? 오 변호사의 책상 위에서 보았던 법인 등기부등본이 날짜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2014년 9월 12일. 윤서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키패드를 눌렀다. 140912. 찰칵. 적막한 서재 안에 둔탁한 기계식 스프링이 풀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붉은 램프가 초록색으로 바뀌었다. 윤서가 차가운 쇠 손잡이를 꽉 쥐고 바깥으로 힘껏 잡아당겼다. 두꺼운 금고 문이 묵직하게 열렸다. 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지만 맨 아래 칸에 푸른색 서류 철 하나가 외롭게 누워 있었다. 윤서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라텍스 장갑을 끼고 그 서류 철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최 대리가 즉시 캠코더 렌즈를 그쪽으로 바짝 들이댔다. 딱딱한 표지를 넘기자 안에는 전부 영어로 작성된 법률 문서들이 철해져 있었다. 윤서가 비록 영어를 원어민처럼 완벽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맨 앞장 한가운데 굵은 글씨로 박힌 제목만큼은 선명하게 읽어낼 수 있었다. 신탁 선언 및 대리인 계약서. 윤서가 두 번째 장의 서명란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갑, 실제 수익자 강정우, 지분 50%, 이민아, 지분 50%. 을, 신탁 대리 기관 JK 인베스트먼트. 이것이 바로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그들의 추악한 민낯이었다. 강정우는 부부 공동 재산에서 빼돌린 현금 5억 원과 노건 지분 30%를 겹겹이 꼬아놓은 해외 조세 회피처의 복잡한 신탁 구조를 이용해 결국 자기 자신과 이민아라는 여자의 공동 주머니에 쓸어 담은 것이다.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힌 자필 서명, 그리고 날짜가 명시된 법무법인 공증도장까지. 이 종이 쪼가리는 강정우를 부부 공동재산 악의적 은닉 및 사해행위라는 단두대에 영원히 묶어버릴 거대한 대못이었다. 윤서의 손가락이 그 자필 서명 위를 천천히 쓸고 지나갔다. 그녀는 미친 듯이 웃지도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 파란 서류철을 최 대리가 내민 증거물 수집 봉투 안에 아주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을 뿐이다. 가시죠. 윤서가 최 대리를 향해 말했다. 그 새끼 숨통을 끊어놓을 총알은 이걸로 충분합니다. 반년 후 서울가정법원 제3가 사법정.
기업의 치명적인 영업비밀과 사생활이 얽힌 재판이라 방청석은 텅 비어 있었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원고석에 앉은 윤서는 몸에 딱 떨어지는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나로 묶고 있었다. 반년 전보다 살이 조금 내린 듯 했지만 그녀의 허리와 척추는 그 어느 때보다 꼿꼿하게 서 있었다. 반면 피고석의 강정우는 급하게 옷장에서 꺼내 입은 듯 구김이 간 회색 정장 차림이었고 넥타이는 삐딱하게 돌아가 있었다. 지난 6개월 동안 그의 머리엔 하얗게 센 백발이 무서울 정도로 번져 있었고 눈 밑엔 짙은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올 듯 퀭하게 패어 있었다. 온몸에서 초조함과 패배의 역겨운 냄새가 진동했다. 피고 측 대리인 노건 친환경 테크의 주식 지분이 피고의 혼전 특유재산이며 이후 진행된 유상증자는 원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하셨는데 이를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까? 단상에 높이 앉은 판사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정우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하나를 들어 올렸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노건 친환경은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기 2년 전에 이미 피고 단독 명의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이후 수차례 진행된 유상증자 대금 중에 원고의 계좌에서 넘어온 돈이 섞여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가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원고에게 일시적으로 융통한 개인 간의 금전 소비 대차, 즉 차용금에 불과합니다. 이는 단순 채무로 정산해야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지분에 투자한 공동자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미 그 채무의 일부를 상환한 기록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에 있습니다. 오지영 변호사가 용수철처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붉은색 인덱스가 덕지덕지 붙은 두꺼운 증거자료처를 펼쳐 들었다. 피고 측은 지금 본질을 흐리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 제17호증부터 제42호증까지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 변호사의 말의 속도는 기관총처럼 빠르면서도 발음은 얼음장처럼 명확했다. 이 25장의 은행 송금 확인증은 지난 7년간 원고 한윤서 씨가 피고 강정우의 계좌로 보낸 고액 송금 내역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특히 받는 분 통장 표시란을 주목해 주십시오. 원고는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를 할 때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메모란에 가족 공동 투자금융서 또는 노건 유상증자 대금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들이 피고 통장에 꽂힌 지 48시간 이내에 단 1원의 누락도 없이 노건 친환경 테크의 법인 유상증자 납입계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강정우가 사색이 된 얼굴로 고개를 번쩍 치켜들며 원고석을 쳐다보았다. 윤서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서늘하게 마주보았다. 그랬다. 강정우는 아내가 재무제표의 제 자도 모르는 멍청이라고 비웃었겠지만 그녀는 매일같이 실험실에서 0.01%의 오차를 잡아내는 데이터 검증에 미친 품질관리 팀장이었다. 그녀에겐 기록 강박에 가까운 습관이 있었다. 그 송금 메모들은 당시 남편의 그 알량한 쥐대한 사업에 자신도 일조하고 있다는 작은 의식처럼 남겨둔 것이었는데 그 별 생각 없이 적어둔 글자 몇 개가 지금 강정우의 목을 조르는 가장 완벽한 올가미가 된 것이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오 변호사는 거침없이 폭격을 이어갔다. 그녀가 증거물 봉투에서 그 푸른색 서류철을 꺼내 높이 쳐들었다. 원고가 공동 주거지인 아파트에 합법적으로 진입하여 피고가 은닉하려 했던 금고 안에서 찾아낸 해외 페이퍼 컴퍼니 신탁대리인 계약서 원본입니다. 그 파란색 서류철이 법정 허공에 번쩍 들어 올려지는 순간 강정우의 얼굴은 완전히 잿빛 시체처럼 변해버렸다. 그는 의자에 힘없이 허물어지듯 기대어 입술만 달달 떨 뿐 단 한마디의 반박조차 내뱉지 못했다. 이 계약서에는 피고가 불과 석 달 전 원고의 모친이 뇌출혈로 생사를 오가며 가정에 수천만 원의 급전이 필요한 절체절명의 시기에 부부의 공동재산인 노건 지분 30%와 현금 5억 원을 고의적으로 조세 회피처로 빼돌려 제3자인 이민아와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내용이 명백하게 자필 서명과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오 변호사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법정을 꽉 채웠다. 이러한 명백한 사해 행위와 악의적 자산 은닉을 근거로 원고 측은 다음을 강력히 청구합니다. 첫째, 노건 친환경 테크의 혼인 후 유상증자분 및 그에 따른 기업 가치 상승분 전체를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할 것. 둘째,
피고가 부부 공동 재산을 고의적으로 은닉, 훼손하려 한 중대한 유책 사유가 있으므로 전체 재산 분할 비율에서 원고에게 최소 60% 이상을 배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판사는 산처럼 쌓인 명백한 증거 서류들을 매섭게 넘기며 미간을 깊게 찌푸렸다. 땅. 법원 망치가 허공을 갈랐다. 한 달 뒤 판결문이 송달되었다. 법원은 한윤서의 청구를 100% 인용했다. 강정우는 혼인 기간 중 무단으로 빼돌린 해외 은닉 자금을 전액 반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 노건 친환경 테크의 지분 가치 중 윤서가 기여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떨어졌다. 그 총액은 무려 4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문은 한낱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다. 진짜 지옥도는 법정 밖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법원 가압류로 인해 회사 자금줄이 반년 가까이 묶여버린 강정우는 투자사들과 맺었던 풋옵션 실적 달성 기한을 처참하게 넘겨버렸다. 분노한 벤처 캐피털들은 자비 없이 계약 위반에 따른 투자금 조기 상환 및 수십억 대의 징벌적 위약금 소송을 걸어왔다. 현금이 씨가 마른 강정우가 그 돈을 막을 방법은 없었다. 그가 목숨처럼 아끼던 강남 아파트 2채는 헐갑의 법원 경매로 넘어갔다. 새로 뽑았던 수입 SUV는 캐피탈에 압류당해 견인차에 끌려갔다. 한때 80억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를 달고 벤처 업계의 신성으로 떠오르던 그 기업은 자금줄이 끊기고 대표의 파렴치한 이혼 소송 스캔들까지 터지며 순식간에 공중분해되었고 곧바로 법정관리 및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민아라는 여자. 강정우가 이제 빈털터리를 넘어 수백억 대 빚더미에 깔려 파산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녀는 그날 밤으로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 등록을 깡그리 말소해버리고 연락처를 바꾼 채 흔적도 없이 잠적해버렸다. 서울에 매서웠던 겨울이 끝이 났다. 거리의 가로수 위로 따스한 봄볕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윤서가 병원 본관 건물을 나섰다. 어머니의 회복 속도는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좋았다. 아직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야 하긴 했지만 발음은 예전처럼 또렷하게 돌아왔다. 그녀는 병원 1층 수납처 창구로 다가갔다. 퇴원 수속 및 정산 부탁드립니다. 윤서가 환자 카드를 내밀며 지갑에서 묵직한 검은색 플래티넘 카드를 꺼냈다. 이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는 며칠 전 법원 강제 집행을 통해 강정우의 계좌에서 1차로 뜯어낸 재산 분할금 15억 원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나머지 25억 원은 경매로 넘어간 그의 부동산 낙찰 대금에서 순차적으로 배당받을 예정이었다. 한윤서 보호자님, 기존 보증금 차감하고 530만 원 추가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수납 직원이 키보드를 탁탁 두드렸다. 띡 승인되었습니다. 영수증이 지잉 소리를 내며 출력되었다. 영수증 하단 잔액 표시란에는 여전히 길고 그 어떤 것보다 든든하고 평온한 숫자의 배열이 찍혀 있었다. 윤서는 영수증을 접어 가방에 넣었다. 병원 자동문이 열리자 코끝을 스치는 봄바람을 깊게 들이마셨다. 바로 어제 그녀는 7년을 몸담았던 중견제약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헤드헌터의 제안으로 글로벌 탑티어 외국계 제약사에 지원했고 지옥 같던 3차 심층 면접을 가볍게 통과했다. 실험실 밑바닥에서부터 7년간 굴러먹으며 쌓아올린 독보적인 품질 검증 능력과 데이터에 대한 본능적인 집착을 높이 평가받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괄 컴플라이언스 디렉터 자리를 꿰찬 것이다. 연봉은 이전 회사의 3배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 그녀가 통장으로 받을 그 엄청난 월급은 단 1원의 누락도 없이 오직 한윤서, 그녀 한 사람만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 꽂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6개월 뒤 평범한 금요일 초저녁 윤서는 대형마트 신선식품 코너에서 카트를 밀며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몸에 부드럽게 감기는 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걸치고 발에는 아주 편안하고 질 좋은 플랫 슈즈를 신고 있었다. 그녀의 카트 안에는 항공 직송으로 들어온 노르웨이 생연어 몇 팩, 유기농 샐러드 채소, 그리고 친정아버지에게 드릴 최고급 사케 2병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마트 안에는 경쾌한 케이팝이 흘러나왔고 멀지 않은 곳에서 직원이 확성기를 들고 제철 딸기 마감 세일을 외치고 있었다. 윤서가 냉장 매대 앞에 서서 유정란을 고르기 위해 손을 뻗었다. 그때
그녀의 시선 가장자리에 진열대 반대편 끝에서 카트를 밀고 걸어오는 한 남자의 모습이 걸려들었다. 어디서 싸구려로 주워 입은 듯 보풀이 잔뜩 일어난 남색 패딩을 걸친 남자는 등이 구부정했다. 제대로 감지도 않은 듯 떡진 머리카락의 절반은 이미 새하얗게 변해 두피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고 눈 밑에 살은 세상의 모든 불행을 두들겨 맞은 것처럼 검붓게 늘어져 있었다. 그가 밀고 있는 덜덜거리는 카트 안에는 유통기한이 임박해 반갑 딱지가 붙은 두부 한 모, 소주 한 페트, 그리고 싸구려 봉지라면 몇 개가 전부였다. 강정우였다. 불과 5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서 두 사람의 걸음이 동시에 멎었다. 강정우가 윤서를 쳐다보았다. 백화점 에스테틱을 받은 듯 윤기 나는 그녀의 피부, 여유와 기품이 넘치는 서늘한 눈빛, 굳이 브랜드 로고가 박혀있지 않아도 한눈에 최고급 원단임을 알 수 있는 캐시미어 코트. 그의 입술이 달달 떨렸다.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싶은 건지, 미친 듯이 용서를 빌고 싶은 건지, 아니면 억울함에 발악하고 싶은 건지 알 수 없는 기괴한 표정이었다. 윤서는 그에게 입을 열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엔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비웃음도, 분노도, 알량한 연민 따위도 없었다. 마치 마트 진열대에서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름 모를 돌멩이 하나를 쳐다보듯 완벽하게 건조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미련 없이 시선을 거두고 유정란 한 판을 카트에 담았다. 그러고는 평온하게 카트를 밀며 그의 어깨를 스치듯 지나쳐 걸어갔다. 마트 타일 바닥 위로 그녀의 구두 굽소리가 경쾌하고도 일정한 리듬으로 찰칵, 찰칵 울려 퍼졌다. 계산대에 줄을 섰다. 앞에는 물건을 계산하는 손님 한 명뿐이었다. 그녀가 카트에서 연어와 샐러드를 하나씩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놓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약간 짜증이 섞인 캐셔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확성기 소리와 음악 소리가 뒤섞인 마트 아니었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소름 끼치도록 선명하게 윤서의 귓가에 꽂혔다. 손님, 죄송한데 방금 주신 카드 3장 다 한도 초과거나 거래 정지 카드라고 뜨거든요. 혹시 다른 결제 수단 없으세요? 현금이라든가요? 윤서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삼성페이 앱을 열고 계산대 단말기에 가볍게 가져다 댔다. 띠링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윤서는 물건들을 환경보호용 에코백에 깔끔하게 담아들고 자동문 너머로 불어오는 선선한 저녁 공기를 맞으며 유유히 마트를 빠져나갔다. 엔드.